네, 수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문성재입니다. 이제 우리 이제 경제 통계학 12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학기를 통틀어서 배우는 중요한 내용들로서 이제 저희가 이제 inferential statistics, 그러니까 추론 통계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 가설을 검증해 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학습을 했고요. 이어서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제 회귀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학습을 시작하였고, 오늘 이제 좀 더 실제적으로 한 스텝 더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크게 이제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이 될 건데, 일단은 오늘 기본적으로 선형회귀 분석 중에서도 이제 우리 교과서 11장이죠. 그 단순 선형 회귀 분석, 그러니까 한 가지 설명 변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다 커버할 거고, 마지막 시간에는 분량상 새로운 챕터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시계열 분석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된 내용으로부터 해서 오늘의 학습 내용들을 하나씩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한 학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아주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학습을 했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 그 선형 회귀 분석에서도 유의성이라든지 유의성에 대한 검정 절차, 그 다음에 이제 잔차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 교과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한번 이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되겠지만은 좀 개념적인 것들을 본격적인 내용을 학습하기에 앞서서 좀 스터디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그 회귀 분석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학습을 했죠. 그래서 19세기에 이제 르장드르, 그 다음에 이제 가우스가 천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고안을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갈튼의 연구에서처럼 일종의 이제 부모 자식 간의 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유전학적인 그 지식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인류가 사실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신장 데이터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그 DNA를 통한 나름의 인과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 결국 영향을 주는 변수와 받는 변수, 뭐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 제가 예로 들어 말씀드렸던 것은 치킨을 먹는 양과 체중의 증가 사이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회귀 분석의 개념을 이루는 가장 이제 골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표본을 통해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한 묶음의 데이터를 받는다고 했었을 때에 결국은 이제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 사이에 사실 둘 사이에 어떠한 그 관계가 있는지, 정확히는 우리가 이제 상관계수, 상관성 분석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만 결국 어떠한 상관관계 하에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회귀 분석의 개념인 것이고요. 결국 이제 이러한 그 회귀 분석 하에서 사실 이제 두 변수 사이의 어떤 관계를 얼마간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실제 이제 둘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혹은 뭐 추가적인 어떤 뭐 설명 변수가 더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것이 사회과학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연구의 접근 방식이 되겠죠.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simple linear regression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단순하다는 것은 독립 변수 한 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 변수로서 뭐 예를 들어서 체중 증가량과 치킨 섭취량이라고 한다면 치킨 섭취량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서 이 사람의 체중 증가를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독립변수, 종속변수 두 변수의 관계를 회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할 적에 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선형성을 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관계수, 상관성과도 이제 연결되는 개념인데요. 결국 둘 사이에 어떠한 그 선형적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회귀 분석에 의한 수리 모형을 저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에 대해서 이제 그럼 무엇이
회귀 분석이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회귀 분석이 이루어진 데 있어서 이제 회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집단과 표본에 따라서 사용되는 문자가 약간 다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베타 제로, 베타 원, 뭐 그다음에 에프실론 I 뭐 이렇게 나간다고 할 적에 예컨대 이제 베타 제로가 해당하는 것 혹은 B 제로가 해당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절편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 베타 1 또는 B1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종의 이제 기울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남아있는 에러 텀들 내지는 레지듀얼 텀들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회귀 모형에서 설명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하나의 어떤 오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회귀 방정식, 회귀 계수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타 제로, B 제로 저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저렇게 두지 않고 보통 알파 제로, A 제로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금융이나 재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어떤 알파가 있다라고 표현할 적에 저 이제 알파, 뭐 베타 제로로 되어 있는, B 제로로 되어 있는 저 값이 결국 어떤 특정한 어떤 가격 모형에 있어서 일종의 절편으로서 수익률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결과론적으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회귀 계수를 구해가는 어떠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저희가 급식량, 말하자면 이제 뭐 자기 전에 치킨을 먹이는 양하고 체중 증가의 어떤 평균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회귀 분석을 해서 이제 함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이제 데이터 플로팅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전체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실제 이제 섭취하는 치킨의 양과 그 다음에 실제 체중 증가 데이터를 갖다가 쭉 이렇게 그 2차원 평면 위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어떤 점들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 중에 결국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절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기울기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어서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조건부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치킨을 한 마리 먹었을 때 이 사람의 체중 증가는 대략 얼마 될 것인가? 예컨대 B0 플러스 B1이니까 B0 플러스 B1 한 것만큼 체중이 늘어나겠죠. 라고 일단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리그레션 라인, 결국 이제 회귀선을 그어 봄으로써 회귀 모형을 일단 실제 데이터에 시각적으로 같이 오버랩해서 살펴보는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회귀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잔차가 크게 나타나는 이런 데이터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 문제는 그러면은 사실은 뭐 회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잔차가 아예 없는 그런 데이터가 사실은 잘 없거든요. 그럼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혹은 또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배우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한다고 할 적에 이제 일종의 모형의 가정을 일단 생각해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 간에 이제 리니어한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분석의 전제가 되겠죠. 만약에 이제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 간에 선형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사실은 이 선형 회귀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받게 되면 이 데이터를 한번 플로팅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결국은 그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선형 관계가 어떻게든지 좀 확인되는 상태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그 연구 방법으로서 이 선형 회귀 분석이 채택이 돼야 되는 것이지, 뭐 무슨 데이터든지 간에 일단 데이터를 받아들이게 되면 무조건 그 선형 회귀 분석부터 돌려봐. 보통 이제 분석을 돌린다, run regression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걸 뭐 돌려본다고 하게 되면 아무런 그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데이터들로부터.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러한 연구를 할 적에 data speaks itself, 결국은 이제 데이터가 스스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다시 플로팅을 해보고 그 데이터의 어떤 형상을 보면서 그 둘 사이의 어떤 관계를 기본적으로는 얼마간 좀 가늠을 한 다음에 분석 방법을 적용해서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차항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차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가정 중에 하나는 정규성과
등 분산성, 이렇게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예컨대 지금 그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x가 이제 특정 어떤 값이라고 쳐요. xi가 어떤 특정 값에 있어서 이 세로줄을 이렇게 쭉 찍고 봤었을 때에 실제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 xi에 매칭되는 데이터들은 지금 이제 보는 그 세로 점선 위에 막 예컨대 저런 그 빨간색 점들처럼 분포를 하겠죠. 그래서 이때 그 종속 변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확률 변수를 따라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그xi라고 하는 조건 하에 그 xi라고 하는 조건 하에 실제 이제 나타나게 되는 혹은 이제 관측되게 되는 yi라고 하는 어떠한 이런 변수들을 결국 이제 저희가 분석해 본다고 할 적에 선형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그 회귀 분석을 해서 설명되지 않고 남아 있는 어떤 그러한 잔차들에 대해서 엡실론 내지는 이제 E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어떤 분포가 결과론적으로는 평균은 0이고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인 정규 분포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기본 가정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XI가 뭐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값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특정 XI가 있다고 했었을 때에 실제 이제 그 회귀 분석을 돌리게 되면 거기서부터 얻어지는 일종의 모형이 추정해주는 yi 값이 존재할 거예요. 그럼 그 yi 값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데이터들이 실제 데이터들은 크거나 작거나 할 텐데 이 문제는 크거나 작거나 한 데이터들이 이제 실제 모형이 보여주는 yi 값과의 차이 내지는 그 거리가 말하자면 오차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오차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은 일종의 이제 정규 분포를 띠게 되는 그 무언가일 것이다. 그래서 평균은 제로일 것이고 제로라는 얘기는 리그레이션 라인 위에 예컨대 지금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는 저 파란색 직선이 보이실 텐데 그 직선 위에 이제 위치하게 되면 사실은 엡실론 i는 제로인 것일 거고요. 혹은 이제 빨간색 점으로도 이제 표시를 해뒀지만은 가까운 거리에 좀 많이 보여 있을 거고 먼 거리에 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종의 확률 변수다라는 게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성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잔차항 안에 만약에 어떤 규칙적인 어떤 패턴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어떤 이 모형이 설명하지 못한 추가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시사하는 바예요. 근데 이제 지금 실제 잔차항에서 어떤 패턴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숨어있는 데이터 내지는 숨어있는 정보가 이 모형의 범위 안에서는 더 이상 포착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잔차항을 분석해 본다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 모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볼 때 처음에 데이터를 뿌려놓고 봤더니 뭔가 리니어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선형 모형을 가정하고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해봤어요. 리니어 리그레이션 해봤더니 이제 실제 그 찍혀 있는 점들을 보니까 오차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근데 오차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더 보여줘요. 예컨대 뭐 일종의 그 오차항에서 추가로 뭐 울룩불룩한 어떤 모습이 보인다든지 나중에 또 보게 되겠지만 혹은 뭐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든지 뭐 어떤 일련의 어떤 정보들이 추가적으로 더 포착된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 그러면은 사실은 좋은 선형 회귀 분석이 되어서 이 모형 회귀 분석 이 모형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과정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blue라는 말을 씁니다. 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 Unbiased Estimator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에스티메이터라는 건 그러니까는 사실은 unbiased 된 estimator 뭐 이런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확히는 그 일종의 이제 criteria를 이렇게 BLUE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떤 독립 변수가 얼마이다라고 할 때 이제 종속 변수가 이제 분포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선형 회귀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일종의 오차들이 결국 이제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좋은 어떤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것은 잔차항을 끄어놓고 보면은 아래의 조건을 좀 따라주면 좋겠다. 첫 번째가 이제 어떤xi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졌었을 때에 엡실론 i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기대값이 제로로서 존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에스티메이터로서 그러니까 독립 변수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종속 변수를 추정할 때에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xi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 잔차에 대한 기대값이 사실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단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variance를 이제 보는데 epsilon i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특정 xi마다 존재할 텐데 이 녀석이 사실은 일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이제 오른쪽 아래에서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일종의 그 잔차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 변수 값이 어떤 값이든 간에 지금 이제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녀석이나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나 실제 이제 분포의 어떤 그 폭이나 너비는 말하자면 변함이 없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말로 이제 등분산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homoscedasticity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독립 변수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종속 변수를 추정하고 남는 어떤 그 잔차항들이 만약에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 조건이 깨져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러한 상황 하에서는 지금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 그림에 이 빨간색 어떤 그 정규 분포의 너비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의의 어떤 그 잔차, 예컨대 이제 엡실론 i와 엡실론 j가 있다고 했었을 때 이 둘 사이의 코베리언스가 제로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엡실론 i와 그 독립 변수인 xi 사이에서도 사실 코베리언스가 없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사실 독립이 될 거니까요. 그 말하자면 잔차가 독립적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잔차끼리도 이제 서로 좀 연관성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잔차하고 독립 변수 사이에도 사실은 연결되지 않는 어떤 그러한 데이터들이 되어야지만이 best linear unbiased estimated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한다라고 할 적에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회귀선들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예컨대 이제 제가 그냥 임의로 선을 이렇게 쭉 그어 본다고 하면은 뭐 대충 선을 그어도 한 4개 정도는 이렇게 그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더 촘촘하게 그을 수도 있을 거고 좀 덜 촘촘하게 그을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많은 그 회귀선들이 존재할 텐데 존재할 수 있는 이렇게 많은 회귀선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좋으냐라고 물어본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사실은 이 가장 베스트가 되는 회귀 모형은 무엇이고 베스트가 되는 어떤 그 회귀선은 이거야 라고 고를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세요? 이 지점에 대해서 한번 기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존재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가상의 어떤 회귀선들이 존재한다 혹은 회귀 모형이 존재한다고 할 적에 그 중에 이제 베스트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최소 자승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소 자승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최소 제곱법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추정 회귀 모형을 이제 하나 우리가 정했어요. 예컨대 이제 그 주어진 데이터들에 대해서 yi는 b0 플러스 b1xi 플러스 epsilon i 뭐 예컨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어떤 추정 회귀 모형이 있다고 쳐요. 그럼 이때 이제 잔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결국 이제 epsilon i의 합들을 최소화하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실제 이 epsilon i를 최소화하는 방법에서 어떤 경우는 음의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값은 양의 값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테니 단순히 그 값을 최소로 하게 된다고 해서는 사실은 좀 좋은 방법이 아닐 수가 있죠. 왜냐면은 전체적으로는 뭐 엡실론 i들이 플러스인데 뭐 데이터 하나 두 개가 굉장히 큰 음의 값을 갖고 있어서 그게 이제 사실은 전체 엡실론 i의 뭐 평균을 빵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실제 이제 사실 좀 약간 바이어스가 있는 어떤 추정을 하게 된 결과일 거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최소자승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각각의 엡실론 i의 제곱합들을 갖다가 다 더해가지고 이 제곱들의 합이 최소가 되는 어떤 그런 B0, B1을 갖다가 구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이제 최적의 회귀선이라고 그러는 거죠.
결국은 그 잔차라고 할 적에 결국 관측되어 있는 이 값들, 결국은 이제 관측되어 있는 값들 중에 이제 점이 총 6개 정도 보이는데 6개 정도 중에 이제 2개 정도는 라인 위에 있으니까 잔차가 없다고 보고, 나머지 이제 4개의 값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잔차를 구해 보면은 실제 저런 식으로 나타날 텐데요. 만약에 이제 그 절편인 B0나 기울기인 B1을 이리저리 막 움직이다고 하게 되면은 이 6가지 점들과 이제 그어지게 되는 회기선과의 그 수직 거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들쭉날쭉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수직 거리를 결국 이제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먹고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기울기와 절편을 확정할 적에 결국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수직 거리, 그 정확히는 관측점과 회기직선 간의 수직 거리의 제곱을 최소화하는 것이 결과론적으로는 가장 우수한 어떤 회기 라인을 구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 이 최소자승법이라고 하는 방법론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적 회기선을 이제 우리가 구한다 라고 할 적에 결국은 이제 엡실론 i라고 하는 거는 yi에서 모형이 추정한 값인 b0와 b1xi를 빼내게 되면 그럼 거기서부터 얻어지는 어떤 엡실론 i의 제곱들을 결국은 최소화해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경제 수학에서도 배웠지만 이제 결국은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한다고 할 적에 이 엡실론 i의 제곱합들은 결국은 이제 합계를 해놓고 보면 최소값이 이제 하나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더 커지는 어떤 그러한 그 일종의 B0, B1에 대한 일종의 함수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결국은 이제 미분의 개념을 가지고서 이걸 들여다보게 되면 엡실론 i 제곱이라고 하는 어떠한 이 합계를 결국은 B0와 B1에 대해서, 즉 절편과 기울기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제로가 되는 어떤 그러한 값을 찾게 되면은 그것이 최적 회기선을 구성하는 절편과 기울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계수를 이제 구한다고 할 적에 이 그 회기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결국은 이제 B1이라고 하는 값을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일종의 미분을 통해 가지고서 찾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서 보셔도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결국은 손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잡한 어떤 그 곱셈과 덧셈과 뭐 뺄셈, 나눗셈, 뭐 그다음에 B0, B1 이렇게 됐다 저렇게 했다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사실 1초 내에 컴퓨터가 다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것을 손으로 풀어 가지고서 막 한다 그러면 너무나 괴로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기계수의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지금 주어진 어떤 잔차항, 임의의 어떤 i번째 잔차인 엡실론 i라고 하는 것은 모형이 주어주는 어떤 값인 b0와 b1xi라고 하는 것을 실제 관측된 값인 yi에서 yi로부터 차감한 어떤 그런 값일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잔차항인 엡실론 i들의 제곱을 쭉 다 더해 놓고 나서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은 xi나 yi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거나 움직일 일이 없으니 결과적으로 엡실론 i의 이 개별 엡실론 i들은 결국은 b0나 b1, 결국 회기 절편과 어떤 회기 계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정되는 함수가 될 것이고, 실제 이것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하게 되면 b0, b1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회기계수나 회기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본 것과 같이 이제 식으로서 제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것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실 역할을 하는 어떤 것은 우리가 수기 계산을 통해서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컴퓨터 계산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까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제 최소자승법, 최소제곱법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어떤 회기 모형을 찾아내서 그것으로부터 이제 일종의 어떤 그 모형을 얻어냈다라고 할 적에 결국 그 얼마나 이 모형이 정량적으로 좋은 모형인지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는 하나의 어떤 기준이
지금 이번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어떤 결정계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개념입니다. 예컨대 이제 지금 점상으로 보게 된다고 할 적에 모두 6개의 어떤 그 관측 데이터들이 보여요. 그리고 이 6개의 관측 데이터들의 평균이 지금 이제 이 그림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가로선인 지금 저 수평으로 가로로 그어져 있는 6보다 살짝 못 미치는 이 값이 일종의 이제 관측된 값들의 어떤 평균이다. 라고 할 적에 사실 이제 단순하게 평균만 내놓고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본다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 저희가 이제 앞에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으로 볼 때는 실제 이제 그 가로축 즉xi가 무슨 값인지 간에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한 일종의 그 중심 경향치 내지는 어떤 대표 값으로서 저희가 이제 지금 그 일종의 평균을 제시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선형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일종의 이제 데이터의 맥락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컨대 이제 x가 어떤 이 값에 해당하는 어떤 x 값이 있다고 치면 결국은 그 5 정도에 해당하는 어떤 x 값이 있다고 쳐요. 그럼 이 5에 해당하는 어떤 x 값이 있다고 할 적에 모형의 평균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정도 위치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실제 이제 우리가 아무런 지식이 없었을 때에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나이브한 어떤 이야기는 XI가 뭐든지 간에 회귀 분석을 하기 전이었으면 그냥 평균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평균은 이 정도니까 뭐 XI가 지금 이 빨간색 포인터가 보여주는 이 점상에 만약에 XI가 있다고 하게 된다면 그냥 평균 값이 아마 뭐 그냥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어떤 그런 그 y에 대한 어떤 y 값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치가 될 것인데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실제 이제 xi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안다고 하게 되면 모형이 제시하게 되는 어떠한 그 포인트는 요 정도쯤의 위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평균값 대비하여서 사실 모형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SSR이라고 하는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점선 위에서 결국은 실제 이제 이 회귀 분석이 XI가 이 정도면 사실 지금 이 포인터가 위치한 데쯤에 사실 이제 데이터가 존재할 거야 라고 바라본다 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결국 이제 explain 되는 부분이 한 이 정도 되는 것이고 실제 데이터 이만큼이다 그러면 실제 이제 이 관측된 데이터와 모형 사이에 거리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이 결국은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컨대 x가 2다라고 하면 기존의 이제 어떤 관념으로서는 전체 데이터 6개 평균 값이 뭐 5점 얼마 정도 되니까 이 포인터쯤에 있는 거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실제 회귀 분석을 해보게 되면 모형에서 이야기하는 포인트 한 요 정도 될 거거든요. 모형에서 이야기하는 값은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라고 일단 그 설명되는 부분 이만큼을 잡아낼 텐데 실제 이제 값은 요 정도로 약간 더 들려 있죠. 결국 설명되지 않고 남아있는 어떤 음의 값이 좀 더 있는 그런 상태가 된 양의 값이 좀 더 있는 어떤 그런 오차가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모형이 설명해주는 결국 xi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실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추정해주는 어떤 모형의 추정은 점선으로 이제 저렇게 표시가 되고 있을 건데 개별 관측치로부터 이제 이 모형을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 어떤 부분은 모형에서 추정을 함으로써 평균 대비 좀 더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고 데이터의 단순 평균 대비 설명한 부분을 점선으로 그어놓고 봤는데 그런데도 설명되지 않고 남아있는 unexplained 된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된다면 이 그림상으로는 SSE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SSR, 설명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SSE라고 한다고 할 적에 실제 평균으로부터 데이터의 단순 평균으로부터 개별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 이제 관측되는 일종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이제 SST라고 할 적에 실제 이제 그 결정계수라고 하는 것이 설명하는 바는 모형을 통해서 설명하는 모형이 실제 그 관측된 데이터에 대해서 커버하는 그 비중을 SSR로 놓아서 지금 보는 것과 같은 형태의 어떠한 그 모형이 설명되는 부분이 전체 그 단순 평균 대비 얼마만큼 설명해 주는지를 일종의 비율로서 나타내 주는 어떤 그러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R 스퀘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선형 회귀 분석을 돌려봤는데 만약에 데이터에 굉장히 잘 피팅되는 어떤 그 회귀 분석을 찾았다 그러면 unexplained 된 부분, SSE가 거의 0에 수렴하겠죠. 그럼 실제 이러한 상황에서는 R 스퀘어 값이 거의 1에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그 리그레션 라인을 그어봤는데 데이터들이 사실은 그 모형으로 잘 설명되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SSR이 거의 0에 가까운 형태가 될 거니까 R스퀘어는 거의 0일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 이거 별로 좋은 모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서 결정계수 R스퀘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떤 특정 어떤 회귀 분석 모형이 얼마나 이제 실제 데이터를 좀 잘 설명해내고 캡처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이 바로 결정계수의 어떤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귀 분석 결과를 이제 봤는데, 이것을 실제 이제 그 어떤 편차, 결국은 그 데이터 전체의 y 값들의 평균으로부터 편차를 갖다가 개별적으로 다 계산해 본다고 하면 sum of squares total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개별 그 관측지인 yi가 그 실제 그 전체 y의 평균인 y 바와 보이는 그 차이를 제곱하여서 합친 어떤 그런 개념이 이제 sum of squares total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만약에 리그레션 라인이 존재를 해서 특정 xi 값에 모형이 이제 추정해 주고 있는 어떠한 그 모형의 값이 yi의 해시다 라고 위에 이제 삼각형 그 뿔을 씌워 가지고서 표시를 한다 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 yi 해스로부터 평균으로까지의 거리, y 바까지의 거리를 제곱하여서 더한 것을 sum of squares regression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결국 마지막 줄에 있는 sum of squares error가 될 텐데요. 결국 개별 관측된 yi로부터 모형이 추정해주는 특정 xi 값에 상응하는 어떤 yi 값인 yi hat에 대해서 그 둘 사이의 거리를 찾아서 제곱하여서 더해주면 sum of squares error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sum of squares total이라고 하는 것은 sum of squares regression과 sum of squares error라고 하는 어떤 두 가지 요소로 분해가 될 것이다. 결국 회귀 분석을 함으로써 단순 평균, 관측치의 단순 평균인 yi 바를 가지고서 y에 대한 그 변수를 전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xi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그 선형 함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부터 일종의 그 회귀값을 뽑아내서 개별 xi에 해당하는 yi hat이라고 하는 어떤 그 추정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부터 설명되는 부분, 설명되지 않는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를 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회귀 분석의 어떤 결과를 바라보는 방법일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 직전에서 살펴본 R스퀘어라고 하는 결정계수라고 하는 거에 이면에 녹아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이러한 그 결정계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들어가 보게 되면, 일종의 데리베이션을 좀 해보게 되면 결국 개별 yi 값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 그 개별 yi 값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라보게 될 적에 결국 yi 값과 실제 전체 y의 평균인 y 바의 어떤 차이 내지는 거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우변에 있는 식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회귀 모형이 이야기하는 yi hat과 y 바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yi 즉 관측치인 yi로부터 모형이 이야기하는 yi hat까지의 거리를 결국은 이제 합쳐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변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그 yi hat을 갖다가 사실 이제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서 이제 구성한 것에 불과한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좌우가 같은 식이죠. 그럼 이제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제곱을 해서 이제 더해보면 어떻게 될까? 각각의 i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다 제곱하더라도 결국은 왼쪽에 있는 제곱의 합과 오른쪽에 있는 제곱의 합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제곱을 해서 더해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은 저러한 전개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여기에서 이제 그 일종의 정의에 따라서 이제 실제 그 생략이 가능한 부분이 이제 회색으로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저 이제 일종의 그 교차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이제 없다라고 놓고 나면 결과론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총 제곱합은 회기 제곱합과 오차 제곱합의 합으로서 구성이 될 것이다. 즉 이것을 말로서 표현한다고 하게 되면 결국 어떤 회기 모형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설명한다고 할 적에 일종의 이제 변화량이라는 의미에서 총 변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이라고 하는 거는 회기 모형을 통해서 설명되는 부분과 회기 모형을 통해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스플릿해서 나눠볼 수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러한 것과 비슷한 논리 구조를 이미 여러분들은 한번 보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이런 그 아노바 분석, 원웨이 아노바 분석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원웨이 아노바 분석을 할 때에도 총 제곱합이라고 하는 건 표본 간 제곱합과 표본 내 제곱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봤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결국은 이 회귀 분석에 있어서 결정 계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총 제곱합과 이 총 제곱합을 스플릿한 회귀 제곱합, 오차 제곱합으로 나눠진 이러한 구조가 사실 이제 논리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이제 아노바라고 할 수가 원웨이 아노바에서 봤던 것과 좀 유사한 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귀 제곱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모형을 통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표본간 제곱합에 이제 좀 주어진 어떤 그런 느낌이다라고 한다면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표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 xi를 특정으로 묶어놓고 나면 거기서 나타나는 yi 값들의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묶이는지를 들여다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 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모형에서 설명되지 않는 잔차들을 갖다가 이제 찾아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표본 내에서 이제 제곱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둘 사이의 논리적 유사성을 띠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에서 보는 이런 상황에서 결정계수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잔차의 제곱들의 합이라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했었을 때 잔차의 제곱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느 쪽이 더 이제 좀 결정계수가 높아 보이세요? 왼쪽에 이제 좀 드문드문 넓게 퍼져 있는 데이터들도 있고 오른쪽에 좀 비교적 조밀하게 이렇게 모여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라인을 회귀 라인을 그어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사실 결정 계수가 높은 쪽은 사실 오른쪽이죠. 이게 결국은 그 회귀선으로부터의 그 거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거리를 최소화해 주는 어떤 기울기와 절편을 정해서 선을 그었는데 이걸 그어놓고 보게 되면 실제 데이터상으로 볼 때에 개별 데이터들과 그 다음에 이제 회귀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좀 조밀한 것이 좀 더 데이터가 좀 잘 설명해 주는 어떤 그런 상황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왼쪽에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선형 관계가 약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오른쪽은 선형 관계가 좀 강한 데이터들인데 어쨌거나 약간 선형성이 보이니까 회귀 분석을 돌려보았고 그 회귀 분석의 결과 이제 두 개의 어떤 회귀선을 우리가 얻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결국은 결정 계수가 높은 것은 당연히 오른쪽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 모형을 통해 설명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연구 방법에 대해서 혹은 회귀 분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에서 사실 일정 부분 이제 좀 정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사회과학 분석을 한다라고 할 적에 저희가 이제 변수를 무엇으로 택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재량이 있으니까요. 그럼 결국은 이제 yi라고 하는 어떤 변화량들이 한 묶음 존재한다고 할 적에 이것을 설명해낼 수 있는 그 yi에 해당되는 x 값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 예컨대 자기 전에 먹은 물의 양이냐, 자기 전에 먹은 치킨의 양이냐, 이것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yi를 잘 설명해주는 어떠한 xi를 잘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은 r 스퀘어가 잘 나오는 좋은 기울기, 좋은 절편을 찾는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에 앞서서 사실은 좋은 어떤 그 변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요번엔 또 이렇게 한번 또 좀 볼까요? 어느 쪽의 결정 계수가 더 높아 보이세요? 빨간색 회귀 분석 라인하고 파란색 회귀 분석 라인하고 두 개의 그 분석 라인을 그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이렇게 보기에는 아무래도 왼쪽에 있는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회귀 분석 라인이 좀 전체적으로 좀 더 다 좀 핏 되는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파란색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에서 보면 좀 그 잔차가 큰 데이터들이 막 튀어나오고 하기 때문에 R스퀘어를 굳이 계산해 보지 않아도 사실 결정 계수상으로 볼 때도 이제 레드 라인이 좀 더 이 데이터에 잘 핏된 데이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상관계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그 수리적으로 오늘 뭐 이것을 데리베이션을 하거나 증명을 하거나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어떤 그 한 묶음의 데이터들 xi와 yi의 쌍들을 저희가 갖고 있다고 할 적에 이 r 스퀘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결국은 x와 y의 상관계수인 r의 xy와 r 스퀘어는 지금 아래와 같은 관계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관계수를 제곱한 게 결국은 R 스퀘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을 생각해 본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회귀 분석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어떤 임의의 회귀 모형을 만들 수가 있을 거고 그 회귀 모형들 중에서 가장 잘 핏된 데이터들이 결국은 최소 자승법을 통해서 선택이 될 텐데 그 선택된 최소 자승법에서 구해지는 R 스퀘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원래 이 X와 Y 변수가 가지고 있는 상관계수하고 이제 지금 보시는 식의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회귀 분석에 대해서 이제 좀 첫 번째 시간에 조금 더 한 뎁스 들어가서 저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가지고 좀 찬찬히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 스텝으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